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정말 이기적이야. 내 시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그 집 한 채에 벌벌 떨고 있다니. 결혼 3년 찬 남편 김민주는 비록 평범하고 능력 없지만 적어도 다정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 환상이 깨진 건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온 가족이 모였던 그날 저녁이었다. 시어머니는 억지 눈물을 짜내며 말했다. 민준아, 다이 어미가 못난 탓이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손바닥이 날아왔다. 나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준 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판에 박은 듯한 탐욕을 보며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나는 소리치지도 난동을 부리지도 않고 그저 냉정하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다음날 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 모자는 돈 때문에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며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나와 김민주는 결혼 3년차 부부다. 나는 업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수입도 꽤 쏠쏠한 편이다. 적어도 작은 회사에 다니는 김민준보다는 3배는 좋게 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는 결혼 전 우리 부모님이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내 명의의 집이다. 김민주는 능력은 없었지만 나에게는 언제나 고분고분했고 성격도 온화한 편이었다. 결혼이란 게 뭐 별건가? 그저 내 곁에서 따뜻하게 함께 해줄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다. 나는 이런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 믿었다. 시아버지 김대식 씨가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의사는 당장 심장 브릿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술비와 이후의 재활 치료비까지 이것저것 다 합쳐 최소 8천만 원이 필요했다. 그 금액은 거대한 산처럼 우리 작은 가정을 순식간에 짓눌렀다. 시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거의 실신할 듯 오열했고 김민준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 집안에 얼마 안 되는 저축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절망에 빠진 모자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치 않았다. 시어머니를 좋아한 적은 없었지만 시아버지는 순박하고 정직한 분으로 나에게도 잘해주셨다. 나는 그때 김민준에게 말했다. 너무 걱정 마. 우리 통장에 모아둔 돈이 좀 있으니 먼저 그거 쓰고 부족한 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부부로서 함께 이겨내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내 방법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었다. 그 주말 시어머니는 가족 대책 회의를 핑계로 우리 집에서 숨막히는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렸지만 나는 한 입도 넘길 수가 없었다. 식탁에서 그녀는 먼저 한숨을 쉬며 과거를 회상했다. 시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고생하며 김민준과 그의 동생을 키웠는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에 대해 그러다 이야기의 화살은 슬그머니 나에게로 향했다. 은혜야 그녀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무언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시아버지 병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이다. 우리 집 사정 너도 잘 알지 않니? 민준이는 월급쟁이라 기대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사는 이 집 위치도 좋고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이걸? 그녀는 말을 끝까지 잇지 않았지만 그 뜻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내 결혼 전 아파트를 팔라는 것이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 집은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보루이자 내 안정감의 원천이었다. 김민준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남의 일인 양묵히 밥만 퍼먹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은 제 마지막 보루예요. 팔 수 없어요. 저희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있으니 일단 그거 전부 먼저 드릴게요. 나머지 5천만 원은 제가 알아볼게요. 요즘 큰 프로젝트를 몇 개 맡아서 계약금이 곧 들어올 거고 친구들한테도 좀 빌리면 분명히 모을 수 있어요. 진심이었다. 시아버지의 병을 외면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제안이 아주 못마땅한 눈치였다. 그녀가 원한 것은 내가 긁어 모은 돈이 아니라 집을 판 뒤 그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에게 목돈이었다. 그녀의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알아봐. 내가 뭘 어떻게 알아봐? 친구한테 돈 빌리면 안 갚아도 되니? 우리 민준이 앞으로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고 살라고? 박근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정말 이기적이야. 내 시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끝까지 판채에 벌벌 떨고 있다니. 내 마음속에 우리 가족이 있긴 한 거니? 날카로운 비난에 온몸이 떨렸지만 나는 간신히 참만했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어머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팔 권리 저에겐 없어요.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한다고 했으니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내가 해결해. 내가 뭘로 해결하는데 내가 물러서지 않자. 시어머니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줄곧 침묵하던 김민준에게로 몸을 돌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내 아들 다이 어미가 못나서 그래? 널 이렇게 키워놓고 내 아버지 수술비 하나 마련 못하다니? 내 아비가 잘못되면 나도 따라 죽으란다.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마치 주문처럼 순식간에 김민준을 집어삼켰다. 그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뻘벌겁게 충혈되어 마치 격분한 황소 같았다. 그는 더 이상 평소에 온화하고 순종적인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가장 충실한 효자였다. 그가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박근혜 못 들었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근데 넌 여기서 내 그깟집 때문에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어? 내 심장은 돌로 만들어졌냐? 내가 정말 눈이 피었지? 너 같은 냉혈한 여자랑 결혼하다니? 그의 침이 내 얼굴에 거의 튈 지경이었다. 나는 그의 험악한 모습에 겁을 먹어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런 뜻이 아니야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내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자 그는 부추어진 분노의 이성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그는 성큼 다가와 손을 번쩍 들더니 온 힘을 다해 내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세상이 순간 정지했다. 귀가 윙거리고 왼쪽 땀이 불에 된 듯 아팠다. 감각이 빠르게 마비되며 부어올랐다. 공기 중에는 음식 냄새와 굴욕감이 뒤섞인 기묘한 향이 감돌았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3년간 한 침대를 쓴 내 남편.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다. 한때 우직하고 온화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얼굴은 차각 폭력성과 낯설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선 나의 시어머니가 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들킬 듯 말 듯 만족스러운 냉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저녁 식사의 울음바야? 심지어 이따기까지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 그 모자는 한 통속이 되어 내 집을 노리고 쇼를 벌인 것이다. 심장이 얼음 구덩이로 내던져진 듯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끝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소위 노나함이란 단지 내가 그와 그들 가족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단 건드리면 그는 언제든 가면을 벗고 가장 상처주는 악마로 변할 수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들이 예상했을 법한 히스테릭한 싸움도 벌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부어오르는 반쪽을 감싼 채 거의 마비된 듯한 평온한 눈빛으로 그 모자를 깊이 응시했다. 김민준의 눈에서 당혹감과 일말의 불안을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숨김없는 탐욕과 의기양양함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밖에서 시어머니는 내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승리자처럼 김민준을 훈계하고 있었다. 어휴, 쟤를 왜 때려? 말로 잘하지. 뭐 맞을 짓 했네. 저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이 집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았을 거다. 내일 당장 집 내놓으라고 해. 내 아버지 병은 기다려주지 않아. 김민준은 말이 없었다.
문 밖을 서성이는 그의 발소리와 불안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그가 문을 두드렸다. 목소리는 평소의 조심스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은혜야, 문 좀 열어봐. 내가 아까는 너무 급해서 화내지 마.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나는 차가운 문에 기댄 채 그의 위선적인 사과를 들으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나는 대답하지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거나 타협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따위 한 방에 정신이 나가고 굴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문을 닫은 이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또렷했다. 사실 시아버지가 입원한 다음 날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순박하고 착한 시아버지가 안쓰러웠고 김민준이 곤란해하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명의로는 이 아파트 외에 몇 년간 모은 원고료로 사둔 성남의 작은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었다. 김민준과 시댁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미 부동산 김 사장님과 연락을 해뒀다. 그는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매수자를 찾아주었고 가격도 8,500만 원으로 거의 합의가 끝난 상태였다. 시세보다 약간 낮지만 거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다. 계약만 하면 돈은 금방 들어올 터였다. 시아버지의 수술비를 내고도 남는 금액이었다. 원래 내 계획은 돈이 들어오면 우리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병원에 내는 것이었다. 김민준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급한 불도 끄고 심지어 핑계까지 생각해뒀다. 내가 몇 년간 모은 비상금의 투자 수익을 좀 더 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 알았다. 지금 보니 나는 정말 터무니없이 순진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퉁퉁 부은 왼쪽 람을 바라보았다. 선명한 5손가락 자국.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우고 친구들이 칭찬하더니 얼굴을 내가 선택한 남자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상처했다. 고통은 내 3년의 결혼 생활이 완벽한 희극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에이블비 아마 이런 기분일 것이다. 나는 냉정하게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울의 유명 파트너 변호사인 최수연을 찾았다. 문자를 보냈다. 수연아, 나 가정폭력 당했어.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해? 내일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을까? 거의 즉시 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분노 가득했다. 은혜야, 무슨 일이야? 김민준 그 자식이 감히 널 때려? 너 지금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내 방이야. 안전의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 사람이랑 시어머니는 밖에 있어? 잘 들어. 지금 절대 그들이랑 부딪히지 마. 첫째, 당장 화장실 가서 내 얼굴 상처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찍어둬. 둘째, 그 자식이 사과 문자나 전화를 하면 전부 저장해. 다 증거야. 셋째, 녹음할 준비해. 밖에서 계속 떠들거나 나중에 방에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면 휴대폰 녹음 기능 켜? 너 내일 아침 일찍 바로 내 사무실로 와.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전화를 끊고 나는 그녀가 시킨 대로 방에 딸린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서 휴대폰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며 슬픔 대신 해방과도 같은 평온을 느꼈다. 이어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김 사장님이었다. 김 사장님 저녁에 죄송합니다. 박은혜예입니다. 아, 박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성남 오피스텔 건 때문에 그러시죠? 매수자 쪽에서 자꾸 재촉하네요. 100만 원 더 얹어줄 테니 빨리 계약하자고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가장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남에 있는 그 집 안 팔기로 했습니다. 전화기 넘어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내 결정에 놀란 것이 분명했다. 안 파신다고요? 박 작가님 급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매수자까지 다 구했는데 위약하시면
계약금 2배로 물어주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비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위약금은 계약서대로 사장님과 매수자분께 지불하겠습니다. 어쨌든 거래는 지금 취소해주세요.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설득을 더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문밖에서 김민준이 몇 번 더 문을 두드리고 영혼 없는 사과를 몇 마디 던졌다. 내가 반응이 없자 그도 더는 고집하지 않았다. 아마 그는 여자는 좀 투정 부리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일 아침이면 위독한 아버지를 위해 내가 얌전히 집을 팔러 갈 거라고. 다음 날 똥이 트기도 전에 나는 일어났다. 아무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여행 가방 하나를 쌌다. 내 그림 도구, 노트북, 중요한 서류 몇 가지와 갈아입을 옷 몇 벌만 챙겼다. 이 집에는 이것들 말고는 진정으로 내 것이 없었고 미련을 가질 만한 것도 없었다. 나는 가방을 끌고 마치 도둑처럼 살며이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소파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시어머니였다. 내가 밤중에 도망갈까 봐 지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녀를 위해 현관으로 가 신발을 갈아 신었다. 그리고 내가 3년간 살았더니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다. 내가 현관문을 열고 떠나려던 순간 김민준의 방문이 갑자기 열렸다. 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오다가 여행 가방을 든 내 모습을 보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은혜야, 너 지금 어디가? 나는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 없는 곳으로. 그는 당황해서 몇 걸음에 달려와 내 가방을 붙잡으려 했다. 은혜야,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어제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사과할게. 무릎이라도 꿇게. 제발 가지 마. 아버지 수술비도 아직인데 내가 가버리면 우린 어떡해? 어떡하냐고. 나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건 당신 아버지지.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 수술비.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가방을 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벽의 옅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 그의 분노에 찬고함이 들려왔지만 나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타 나는 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김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당신이 폭행한 증거 전부 확보해뒀어요.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전화는 예상대로 빗발쳤지만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는 아마 내가 겁을 주려고 잠시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내 집이었을 테니까. 나는 곧장 최수연의 로펌으로 갔다. 그녀는 내 얼굴의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쳤다. 그녀는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내 대리인 자격으로 김민준에게 정식으로 통보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나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우리 부모님 댁으로 쳐들어갔다. 나는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려 두었다. 두 분은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 아버지는 김민준이 감히 집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서 다리를 불러뜨려 놓겠다고까지 하셨다. 나중에 엄마에게 듣기로 그날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우리 집 아파트 아래에서 온갖 추퇴를 부리며 동네 망신을 시켰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악독한 며느리 좀 보라고요.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돈 없어 죽어가는데 집도 안 팔고 집안 돈 다 들고 튀었어요. 우리 가족 다 죽이려고 작정한 년이에요. 김민준은 옆에서 아내에게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며 구경하는 이혼들에게 동정을 구했다.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세요. 저는 그냥 아내가 살지도 않는 집 하나만 팔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인데 저랑 이혼하겠다고. 어제는 그냥 말다툼하다가 제가 너무 급해서 딱 한 대 쳤는데 그걸로 가정폭력을 했다고 고소한다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흑백을 전도하며 자신들을 불쌍한 피해자로 나를 부류하고 냉혈하며 돈만 밝히는 악녀로 묘사했다. 여론의 압박으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위독한 시아버지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한창 난리를 피울 때 나는 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의 한 유명 자선단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열어 사랑의 직통 연결이라는 지정기부 프로젝트를 찾았다. 나는 1년의 정보를 기입하고 8천만 원을 김명의 기부자 신분으로 시아버지 김대식 씨가 입원한 병원의 전용 의료 계좌에 직접 입금했다. 기부 협약서의 비고에는 특별히 한 줄의 문구를 추가하고 그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다. 그 문구는 이랬다. 본 기부금 총 8천만 원은 환자 김대식님의 심장 브릿지, 수술 및 관련 치료 수술 후 재활 비용에만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음. 어떠한 형태로든 현금 인출 또는 타용도로의 전용을 금함. 병원 업무팀은 기부금 사용 내역을 엄격히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기부자 측 대리 변호사에게 지출 명세를 제공해야 함. 모든 일을 마치고 노트북을 닫자 긴 한숨이 나왔다. 김민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시어머니, 돈이 그렇게 갖고 싶으셨어요. 드릴게요. 하지만 그 돈단 이원도 당신들 손에 닿지 못할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병상에 누운 무고한 노인 한 분뿐이니까. 당신들은 이제 스스로 심은 악의 열매를 맛볼 차례예요. 다음 날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환자 김대식 씨의 수술비가 전액 완납되었으니 즉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통보였다.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와 김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8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병원 계좌에 들어와 있었다. 그들의 첫 반응은 내가 굴복했다는 것이었다. 그 dak똑한 며느리가 결국 정과 양심에 못 이겨 몰래 돈을 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의기양양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즉시 김민준을 끌어당겨 귀가에 속삭였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저녀는 입만 살았지 속은 물러터졌어. 겁 좀 주니까 바로 꼬리 내리잖아. 분명히 그 작은 오피스텔 팔았을 거야? 아니면 어디서 저런 큰 돈이 나겠어? 김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얼굴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이것은 나의 타협이자 우리 사이에 아직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자기가 내려주는 화해의 손길이라도 되는 약 문자를 보냈다. 은혜야, 내가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줄 알았어.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지난번 일은 내가 잘못했어. 너무 충동적이었어. 우리 집에 와서 다시 잘 얘기해보자. 그만하고 가족끼리 못 넘을 산은 없어.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그런 거만한 선심스듯한 말투로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따기 한 방을 날리고도 내가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문자에 답장하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 앨범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익명기부 협약서의 캡처 사진을 찾았다. 사진에는 기부자란에 선명하게 증명의 기부자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굵고 붉은 글씨로 표시된 비정할 정도로 까다로운 기부금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진을 김민준에게 바로 전송했다. 그런 다음 느긋하게 답장을 보냈다. 돈 내가 낸 거 아니야? 집도 안 팔았어. 아버님 수술 잘 받으시길 바라.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위 넘어서 김민준이 사진을 보고 어떤 귀신 같은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갔다. 그는 아마 사진을 확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겠지. 특히 타 용도로의 전용을 금맘이라는 문구를. 역시나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전화가 빗발쳤다.
나는 무음으로 바꾸고 받지 않았다. 그가 끈질기게 전화를 걸자 아예 차단해버렸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번호도 함께 차단했다. 세상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김민주는 병원 원무가로 달려가 돈의 출처를 확인하려 했다. 직원은 그저 사무적으로 신원을 밝히기 원치 않는 기부자가 정식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했으며 돈은 이미 김대식 환자 개인 의료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니 안심하고 수술을 기다리면 된다고 안내했다.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떠보듯 물었다. 극돈을 좀 미리 뺄 수 있을까요? 한이 3천만 원 정도만요. 작은 아들이 차를 사려는데 계약금이 좀 모자라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무가 직원은 정신병자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을 잘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사님.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지정 기부금입니다. 모든 지출은 환자 본인의 의료비여야 하고 병원 영수증과 명세서가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해요. 3천은커녕 3만 원도 못 빼드립니다. 이 돈은 환자분 치료에는 단 1원도 못 건드려요. 직원의 단호한 말은 마치 얼음물처럼 시어머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끼얹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그제야 일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8천만 원은 마치 절벽에 매달린 과일처럼 보이기만 할 뿐 결코 딸 수 없는 것이었다. 김민준 역시 기부 협약서가 진짜라는 것을 거듭 확인한 후 완전히 역시 나갔다. 그는 마침내 내가 보낸 캡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집을 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렸다는 의미였다. 더 나아가 그가 그 전날 밤 내 뺨에 날린 따위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를 의미했다. 그 딱기 한 방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가 당당하게 아버지를 구하고도 남아 그와 그의 어머니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을 거에게 돈 무려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려버린 것이었다. 그는 자기 손으로 그 돈을 날려버렸다. 자기 손으로 손에 줄 수 있었던 거액을 법과 규칙으로 단단히 잠긴 영원히 손댈 수 없는 금고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그 순간 김민준의 얼굴은 분명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했을 것이다. 절망과 후회가 두 마리의 독사처럼 순식간에 그 모자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 거액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계산과 탐욕 그리고 상실감은 마침내 분출구를 찾았다. 그리고 그 분출구는 바로 그녀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효자 김민준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평소의 영악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 등신아 일은 버리기만 하고 수습도 못하는 멍청한 놈 내가 곱게 말로 하라고 했지? 누가 손 찍어 말했어? 누가 사람을 때리래? 이제 속이 시원하냐? 그 딱이 한 방에 얼마가 날아간 줄 알아? 8천만 원, 8천만 원이 그냥 날아갔다고. 그녀는 분노에 온몸을 떨며 눈이 벌게져서는 당장이라도 김민준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세였다. 원래 그 집 팔았으면 내 아버지 병 고치고 남은 돈으로 내 동생 차도 사주고 우리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돈은 병원에 묶여서 한 푼도 못 만지잖아. 이제 만족해 이 쓸모없는 놈을 내가 어떻게 너 같은 걸 낳았을까? 시어머니의 욕설은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거슬리고 가슴을 후팠다. 주변을 지나가던 환자와 가족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며 그들을 향해 수근거렸다. 김민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이미 거액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모욕까지 당하자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 역시 무너져 내리며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쳤다. 이제 와서 내 탓들 해. 대초에 누가 시켰는데? 옆에서 울고 불고 바람 잡은 게 누군데? 당신이 옆에서 부추이지 않았으면 내가 손을 댔겠어? 내가 손검할 때 당신은 속으로 좋아했잖아. 이제 돈 못 만지게 되니까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겨.
그는 갈수록 흥분하며 막말을 쏟아냈다. 내가 당신 속셈 모를 줄 알아? 아버지 병 고치는 건 핑계고 당신은 그냥 은혜 그 집이 탐났던 거잖아. 집 한 돈으로 당신 그 귀한 막내 아들 차 사주고 집 사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날 이용한 거잖아. 이제 어때? 은혜는 나랑 이혼한다지? 집도 날아갔지? 돈도 없어졌지? 만족해? 이기적인 엄마, 너희 불효 자식.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는 김민준의 말에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갈 뻔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김민준을 때리려 했다. 김민준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거칠게 밀어버렸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모자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마치 시장 바닥의 안악들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날 쳐? 남인년 하나 때문에 이 어미를 쳐? 남이 아니야? 내 아내라고. 아니 당신 때문에 곧 전처가 될 사람이야. 내가 널 괜히 키웠어. 이 배은망덕한 놈. 그들의 싸움은 더 많은 구경꾼을 불러 모았고 심지어 병원 보안요원까지 출동하게 만들었다. 결국 며칠 전만 해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통속이었던 모자는 보안요원들에게 마치 길거리 개처럼 쫓겨나며 비참하게 떼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최수연을 통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찍어온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영상 속 그 추악한 난장판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복수의 쾌감도 일지 않았다. 그저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내 요구는 간단했다. 이혼 그리고 김민준은 빈손으로 나갈 것. 재판날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도 법정에 나타났다. 김민준은 무척 초해 보였고 내 눈을 피하며 시선을 돌렸다. 반면 시어머니는 마치 내가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되는 양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법정에서 김민준의 변호사는 그들의 행동을 가족의 병을 걱정한 나머지 벌어진 일시적인 다툼으로 변명하려 했고 김민준이 나에게 여전히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판사에게 조정을 요청했다. 김민준 역시 법정에서 내게 참여하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아픈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 가정을 깨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연기는 실감났다. 눈물도 금세 글썽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남편처럼 보였다. 안타깝게도 나는 더 이상 그의 몇 마디 말에 속아 넘어가는 달근가 아니었다. 최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우리의 증거들을 판사에게 제출했다. 첫 번째, 내가 폭행당한 날 밤에 찍은 고화질이 얼굴 상처 사진과 다음 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외력에 의한 연조직 타박상이라는 진단서. 두 번째, 김민준이 내게 보낸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 기록과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라는 참회 문자. 이 문자는 그가 폭행을 인정한 때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증거는 사설 탐정이 병원 복도에서 찍은 모자가 돈 때문에 반목하며 싸우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나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한 진짜 목적을 스스로 인정했고 김민준 역시 어머니의 부추임에 넘어가 손을 댔다고 실토했다.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법정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얼굴은 재빛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만천하에 공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결국 법원의 판결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명백한 가정폭력 사실과 김민준 측의 현저한 과실을 근거로 법원은 나의 모든 소송 청구를 인용했다. 우리의 이혼을 판결하고 4명의 결혼 전 아파트 및 모든 개인 재산은 내 소유로 부부 공동 예금 3천만 원은 김민준의 가정폭력 과실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전액 내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김민준은 빈손으로 쫓겨났다. 법원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햇살은 눈부셨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몇 달 후 예전 이웃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시아버지 김대식 씨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떠난 후 김민준과 시어머니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 쳤다.
내 수입이 끊기자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비조차 빠듯해졌다. 김민주는 이혼 소송으로 평판이 나빠져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병원에서의 그 대판 싸움 이후로 완전히 파탄났다. 지금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며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매일 사소한 일로 다투며 서로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한다고 한다. 그 집에는 더 이상 평온이 없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내 마음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킬 뿐이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성남 오피스텔을 팔려던 돈과 내 모든 저축을 합쳐 제주도의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가게를 인수했다. 나는 그곳을 갤러리를 겸가로 꾸몄다. 1층에서는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2층은 내 작업실이자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 나는 매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눈다. 커다란 통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공기 중에는 향긋한 커피 향과 물감 냄새가 감돈다. 가끔 관광객들이 내 갤러리에 들어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다가 내게 말한다. 작가님 그림에서는 삶에 대한 애정과 희망이 느껴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네, 지금 제가 가장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창밖의 푸른 바다와 자유롭게 나는 갈매기를 보며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여자의 진짜 힘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누구라도 떠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이라는 것을.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이미 내 인생에서 파도에 씻겨나간 이름 모를 모래알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만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엔드